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은 초고난이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이 배제될 방침인데다가 소위 N수생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대학 입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7년여 만에 미국 정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정신영 할머니가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 당사자이자 증인으로 출석한 건데요. 정 할머니는 중학교를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간 뒤 모진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면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다친 손을 치료받지 못했고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어야만 했다면서 참혹했던 시절을 회상했는데요. 이제는 말을 하고 싶어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서 힘들다며 일본 전범 기업에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법정에 출석하셨으면서도 지팡이가 내 다리라며 담담한 모습을 보인 정신영 할머니의 오랜 투쟁,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가해 기업들 대부분은 지금도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지난해 7월에는 일본 연금기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31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우리 정부마저 넘어야 할 산처럼 돼버렸다는 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할 경우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요. 관련 예산을 4억 원 넘게 책정한 사실까지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죽기 전에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외침에 우리가 언제쯤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네요. 네, 여야 간 대치가 극심했던 노동조합법 2, 3조 이른바 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이 오늘 예상과 달리 큰 진통 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김준표 의장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김 의장은 그간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지만 민주당의 그 강한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서 오늘 상정에 동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표결 결과 노란봉투법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70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도 재석 175에서 176인에 전부 전원 찬송으로 야당 단독 처리가 됐습니다. 네. 노동계와 재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에서 노동자들 수건과제였던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 또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도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노동자 대회에서 개정안 공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반면 경제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즉 경총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련이 이제 새로 이름을 바꾼 한국경제인협회 즉 한경협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노조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금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을 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가 한 닷새 정도로 이렇게 길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필리버스터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 오늘 여야 의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전부 이 예상 외의 사태에 좀 한동안 이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원래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래서 초대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언자 60명 명단을 확정해놓고 준비까지 다 해놨다. 네, 보좌진들이 원고까지 다 써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결의를 이제 확정을 짓자 이 기류가 좀 달라졌는데요. 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1시 의총까지만 해도 이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다. 그 부당함을 밝히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가 약 3시쯤 이제 본회의 중간에 이제 자리를 이석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악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오늘 이제 민주당이 당론 발의를 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이 보고가 됐는데 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해당 탄핵 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강행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24시간이라는 게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제 아주 쉽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점에 아예 본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그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 탄핵 소추안 표결도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그 구상을 그러니까 예정된 겁니다. 본회의는 오늘 하루였는데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사흘이 될지 나흘이 될지 닷새가 될지 최장 닷새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최소 닷새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닷새 정도까지 가야 되니까 본회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결국은 24시간이 지나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로 그냥 본회의를 끝내버리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쪽의 셈법은 이런 겁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 이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통과를 늦출 뿐이지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제 무력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법안은 그냥 내주고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는 최대한 막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상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이라고 하는 그거라든지 아니면 이 KBS 또 이제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진 해임 등 현 정부 방송 언론 정책 수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방통위가 국회 추천위원 3명이 모두 공석이고 이제 이동관 위원장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소추가 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최소 의결 정족수 이제 2인도 채우지 못해서 방통위 직무가 올스톱 상태가 되는데 여당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다. 이런 해석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움직였다 하더라도 이동안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반응도 사실은 일부에서 나오기도 하던데요.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표결까지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대로 지금 이걸 두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철회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은 지금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이 추가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다. 오늘 국회의장한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김진표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와라. 사실상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이 11일에 지금 해외 출국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기는 사실상 지금 쉽지 않아 보이고 대신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국회법 92조 이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데 네. 이 폐기가 되기 전에 안건을 철회하면 일사부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내일 오후 6시까지 철회 여부를 정하겠다. 그래서 내일 오후 6시까지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본회의를 여는 걸 해보고 어려울 경우에 이거를 철회해서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따르면 지금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이라는 거는 11월 30일 그다음에 12월 1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이게 이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가 이렇게 이틀 연달아 잡혀 있는데요. 예. 아마 이 시점에 지금 민주당이 다시 시도를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이거는 민주당 측의 이제 국회법 해석 입장인 거고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동 폐기된 건 당연히 부결이고 이 철회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상정된 탄핵안은 처리를 못한다. 이 보고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방 처리는 불가능하다. 지금 법 해석이 또 달라요. 예,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조문은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는 뭐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는 안건을 처리하려면,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일단 의제가 된 안건을 처리하려면 이제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네. 그럼 의제가 됐다는 게 이제 보고가 됐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 상정까지 돼야 되는 거냐? 어차피 상정은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니까 아직 상정은 안 된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간에 법 해석이 좀 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거기까지 갔군요. 얘기가 참 이거 어떻게 될지 굉장히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해석이 맞아서 예를 들면 30일 그 12월 1일 이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네. 결국 그러면 여당 입장에선 30일까지 시간을 버는 건데 이것만 해도 사실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무슨 효과요? 그러니까 지금 MBN 재승인 그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인데요. 아, 예. 그러면 30일하고 1일에 이제 탄핵소추안을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된다면 예. 이제 그 30일까지 할 수 있는 MBN 재승인 같은 거는 그 사이에 처리가 가능한 거고 예. 또 뭐 이제 KBS, ETV라든지 SBS, UHD 등 이제 이런 방송들에 대한 제어가 심사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예. 이것도 만약에 이제 그 뭐 이런 탄핵 사안을 예정을 한다면 더 빨리 서둘러서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럼 할 거 다 당겨가지고 서둘러서 다 한다. KBS, ETV 제어가 안 해주고 민영화 작업까지 가는 뭐 이런 이제 그림이 계속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뭐 이를테면 정치평론가 장선철 소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해석을 오늘 하기도 했는데요. 뭐 근데 뭐 KBS, ETV 이제 이런 원래 12월까지 예정돼 있던 거를 이달 안으로 당겨서 하긴 좀 어렵겠지만 일단 MBN 재승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30일까지면 그 전에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신의 이제 탄핵 소추안이 어찌됐든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죠. 네,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탄핵 시도에 대해서 부당하고 황당하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면서 야당에서 가짜뉴스 심의에 반대해서 탄핵까지 한다는 것은 혹시 가짜뉴스 단속이 본인들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역의혹 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3법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법안 밀어붙이기라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규결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사실 그 윤재호 원내대표의 이제 네. 그 이른바 뭐 비밀 작전이었다는 그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를 네. 앞두고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지나고 봤더니 사실 이게 그것과 완전히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이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혼자 머리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좀 거부권까지 전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까? 대통령실은 오늘 뭐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없는데요. 오늘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국회 본회의 뒤 향후 대응 등을 묻자 뭐 입장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화제 바꿔보죠. 국회 외교위에서는 종합정책 질의가 있었는데 R&D 예산 삭감 또 마약 수사 특활비 문제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마약 수사 특활비 문제는 여야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3자 사이에 좀 공방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용호 의원이 2013년도 마약 사범이
245명이었는데 올해 9월 기준 13,900여 명으로 늘었다 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마약 수사 환경을 너무 약화시켜서 마약 범죄 증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내년도 마약 수사 특활비 삭감 주장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서 정부는 최우선으로 마약을 때려잡겠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단계에서 깎겠다고 하면 그 메시지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의원은 특활비 2억 원을 깎는다고 마약 수사가 안 되느냐 하면서 지출 증명을 공개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투명하게 잘 정리한다면 특활비 논란이 없을 게 아니냐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조승래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조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을 방만하다고 대규모 삭감했는데 삭감 기준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 사업을 보면 82%의 삭감 이유가 기타 정책 여건 반영 이렇게만 돼 있다. 이 기준이 뭐냐는 취지로 따졌습니다. 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사업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좀 쓴소리를 했다 그래야 되나요? 좀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어요. 이게 사실 한 이틀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 얘기인데요. 네. 앞서 한 장관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 특활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네.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 7,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에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 결국 이게 마약 수사비를 깎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그러자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정책조정회의 때 네. 2억 7천만 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하는데 그럼 마약 수사를 10억 원쯤 해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렇게 한 장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도 말이 가짠다, 뭐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면 올려줄 수 있다, 말장난하지 마라, 이렇게 공박을 했는데요. 예. 그러자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이 아니지 않느냐,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되쏘았습니다. 한 장관은 또 그 홍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가짠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말 가짠게 생각하실 것 같다, 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뒤를 잘 못 돌아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특활비 문제가 제기됐는지 법원이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고 하니까 검찰이 사용 내역 전부 가리고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 힘들게 찾아가지고 보도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특활비 이거 좀 엄격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결국은 다시 시작된 얘기잖아요. 또 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특활비 2억 몇천 깎겠다 얘기하면 마약 수사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맞는 반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예결특위 회의장에서 주식 거래 문자 확인한 것과 관련해서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고요. 예, 이것도 이제 그저께 지난 7일에 이제 그 신원식 국방장관이 예결위 전체 회의장에서 주식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네. 신 장관은 이에 대해서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예결위 중 직접 주식을 거래한 것처럼 보여 국민에게 실망을 드렸는데 내용 자체는 오해다라면서도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고 그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 장관은 문자를 주고받은 과정이 부주의하게 노출됐다는 점과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 답신을 보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후사정은 양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신 장관은 이제 이것은 그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그 주식을 운영해주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이지 예결위 회의 중에 이걸 본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도 이제 특히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이 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의 이런 모습은 이유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적했고, 같은 당 이현승 의원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 휴대전화가 노출됐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문제가 쟁점이 됐다고요. 네, 행안위에서는 지금 그 국회 그 지역화폐 예산이 그 야당 주도로 단독 통과가 됐는데요. 원래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이 지역화폐 예산이 지금 민주당이 7천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제 일방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행안위 오늘 오전 전체 회의 때 이제 이것이 의결이 됐는데, 이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제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이제 의결이 됐고,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해서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 또 북한의 러시아 군수품 지원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했다고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늘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기술적 지원하는 것도 보고 있다면서
이 북러 협력은 쌍방향 관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우리 양국이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및 다른 이해공유국들과 함께 북한으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적발해내고 그것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의 군사 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파트너들과 압박을 가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하마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평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하마스의 알리 바라카 대외관계 책임자니까 뭐 대변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예. 이 인물이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라는 그러니까 이 알리 바라카 하마스 대외관계 책임자라는 사람이 이제 네. 한 레바논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라는 매체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바라카라는 이 사람이 예. 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무기가 없지만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김정은을 언급한 이유는 북한은 우리의 동맹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이른바 그 팔레스타인 사태에 개입할 날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하마스 측의 희망사항이다. 뭐 이렇게 비교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취지로 평가했습니다. 네. 다시 정치권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죠. 국민의힘 혁신위가 3호 혁신안 발표했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5차 전체 회의를 연 뒤에 이 청년 관련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청년 공천 확대 방안이 이제 골자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50%를 배치하겠다. 또 당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설치하겠다.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예. 정부기구 및 지자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일정 비율 이상 하도록 의무화를 권고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니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청년이 미래라면서 당내는 물론 청년 문제를 어떻게 현실화할 건지 국회의원만이 아니고 도 시군 단위에서 청년이 참여할 길을 어떻게 더 열 수 있는지 고민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혁신위는 지금 이른바 수직적 당정 관계 내지는 이제 친윤 지도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핵심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변죽만 늘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2호 혁신안을 보고하는 저 절차가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이니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공고 형식으로 발표했던 당 지도부와 친윤계 중진 의원들이 이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해달라라고 했던 이 공고는 최고위원회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공고안이니까 그건 혁신안은 아니라서 그렇게 했는데 김기현 대표 오늘 이제 뭐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답을 내놨잖아요. 뭐 김기현 대표는 이 너무 이 어떤 시기와 순서란 절차나 순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압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네, 뭐 급히 먹는 법이 체한다. 뭐 그러게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이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 아니냐. 뭐 사실상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 아니면 이제 지금 하면은 인유원 위원장에게 등을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좀 시간을 좀 달라는 뭐 비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양쪽 해석이 지금 현재로선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 측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애시당초 권고였고 언론을 통해 지도부나 유력의원에게 전달했고 개별적으로 전화한 의원도 있다면서 시간 여유를 두고 하면 혁신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언이 있어서 오늘 보고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정식 접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혁신위 활동 기간 중에 최고위의 보고는 오늘 안 했을 뿐 언젠간 하긴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출마 가능성을 거론했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남 출마도 생각해봐야 한다. 편한 곳만 찾아다니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 요즘 일정 일동이 정치권 안팎에서 화제 중심에 섰지만 과거의 꾸준한 반여성주의 언동 등으로 인해서 시민사회도 정치권의 비판과 우려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나란히 이제 혐오라는 키워드로 이 전 대표를 겨냥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네. 김 대표는 오늘 당 전국위원회 인사말 때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오랜 속설처럼 정계 개편 등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혐오와 비난, 분열의 언어로는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했고 장혜영 의원은 오늘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언급한 데 대해 네. 본인이 일삼아온 여성 혐오, 장애 혐오 정치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입시 전문가죠.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만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주일 앞으로 수능이 다가와 버렸는데요. 올해 수능은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 이게 좀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대통령이 또 언급도 있기도 했고 그래가지고요.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확고하고요. 그것이 지난 9월달 모의고사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 수능 시험은 킬러 문항이 없이 준 킬러 문항 가지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그런 수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당락을 가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킬러 문항을 적게 내는 것과 준 킬러 문항을 많이 내는 것,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사실 냉정히 말하면 준 킬러가 많은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수험생들이 킬러 문항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네. 안 풀어도 됐는데 준 킬러 문항인 경우는 풀어야 되니까 아마 더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게 결국 이제 사교육비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준 킬러 문항이 많아지면 사교육 필요성이 더 떨어지는 겁니까? 사교육 시장은 이제 어떻든지 간에 사실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예. 준 킬러가 많으면 준 킬러가 많은 대로, 킬러가 많으면 킬러가 많은 대로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이제 그 영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수능 시험은 킬러 문항이 없다고 하는데 준 킬러가 많아지면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평가원으로서는 그렇게 어렵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수능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게 내도 안 되고 너무 또 쉽게 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킬러 문항을 빼고 준 킬러 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냈다고 하는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과목 만점자만 2,500명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이 난이도 조절이 이번 수능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수능 수학이 지난번에 좀 쉬웠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 수학은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네. 실제로 평가원도 약간 어렵게 출제는 할 겁니다. 하지만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의 난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예. 표점 차이가 컸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그 국어는 좀 줄었기 때문에 아마도 평가원은 이번 9월 정도 난도를 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분들이 9월 난도가 적당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수학이 쉽긴 했습니다만은 변별력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N수생이 이번에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지난번 이제 수능 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 예. 전체 수험생이 한 1만 명 정도 그 원서를 냈는데 그중에 16만 명 정도가 N수생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N수생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수십 년 만에 그렇게 많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가장 큰 원인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나오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과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학 계열에 대한 욕망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작년에 아마 들어갔던 대학들이 못마땅해서 다시 뛰쳐나온 수험생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N수생들이 보통 이제 대학 재학 중에 다시 수능을 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네, 그런 수험생을 이제 우리가 흔히 반수생이라고 부르죠. 예. 근데 준 킬러 문항을 많이 내면 수능 보기가 공부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 킬러가 많으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킬러 문항은 포기하지만 준 킬러는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가 쉬워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학생인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번 수능, 이번 입시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막연하게 이제 N수생들이 실력이 좋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건 해봐야 하는 거고요. 또 예. 우리 고3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어떤 그 불안감 같은 건 좀 없애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N수생도 N수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근데 의대 입시는요. 지금 의대 정원 아직 늘어나는 거 규모도 결정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데도 N수생한테 영향을 줍니까? 왜냐면 그 의대생만 한 3,000명 이상 모집을 하기 때문에 예. 또 최근에 의대 열풍은 이제 사실은 수입의 어떤 그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그 정년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의대생 증원과 연관 없이 의대에 대한 선호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용의 안정성, 또 예. 수입의 극대화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정원이 늘어난다고 뭐 내년 뭐 초나 공식 발표가 네. 있다고 하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보다 정원이 늘면 그동안 의대를 꿈꿔보지 않았던 수험생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의대 정원이 늘면 당분간은 의대 열풍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만만치 않겠다 싶은데요. 지금 수험생들 입장에서 지금 일주일밖에 지금 시험에 안 남았는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그동안 자기가 풀었던 문제집 가운데에서 오답, 자신이 틀렸던 문제에 대한 정리, 그리고 두 번째는 50% 연계율을 가지고 있는 EBS 교재에 대한 복습,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최선의 방책입니다. 수험생의 성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뭐 최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좀 하위권이냐 여기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상위권의 경우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고요. 예. 또 최상위권은 모르는 문제를 맞춰야 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고, 대신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은 아는 거라도 틀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공부의 패턴에 있어서도 최상위권은 실수하지 않는, 그다음에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은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뭐 새로운 거를 뭘 시도하기보다는 해왔던 것들을 반복학습하면서 계속 네. 그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실수하지 네.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무래도 컨디션 유지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그날 아프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건강관리에 집중해 줘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데 가거나 이렇게 해서 감기에 옮으면 큰일 나니까요. 또 이제 무리해서 잠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지금은 금물입니다. 지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성적이 비교적 잘 나오는 과목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좀 부족한 과목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까? 그것은 이제 수험생이 어떤 전형을 노리느냐에 따라 다르는데요. 예. 수시에 올인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 있는 과목을 좀 더 다지는 게 필요하고, 정시에 몰입하는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게 나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비록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이때 이 과목에 좀 집중하면 성적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럴 만한 과목이 있을까요? 지금은 탐구죠. 그러니까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쪽에 집중을 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성적 향상이 가능하고요. 예.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는 짧은 시간에 성적 향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과학탐구나 사회탐구 쪽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날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 실력 네. 다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이거는 각 가정에서 다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뭘 먹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잠 푹 자는 거는 그건 뭐 얘기가 항상 나오는 거지만 어떤 네. 비법 같은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먹는 것은 먹던 대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옷도 입던 대로 입고 해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는 게 수능 날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하고 먹던 대로 먹고 입던 대로 입는 것이 제일 좋은 방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패턴이나 이런 것도 흔들지 말고 해왔던 그렇습니다. 대로 잘 관리하는 게 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마지막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드린 이번 수능 시험은 12년간의 고생을 끝내는 시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같은 친구들이 50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말고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대로 모든 학생들이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게 무사히 다 수능까지 잘 마쳤으면 좋겠고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이 굉장히 좀 긴장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만기 UA 교육평가연구소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오늘도 역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어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모처럼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네. 마치 우리가 이제 흑자를 남길 때 불황형 흑자다 이러면 좋은 소식 같으면서도 뭔가 좀 뒤에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처럼 이번에 그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 환율 관찰 대상국 이 의미를 보면 그 미국이 볼 때 어떤 특정 국가가 환율에 대해서 좀 비정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났다는 것은 어쨌든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환율 정책 보고서를 내는데요. 네. 여기서 이번에 우리나라와 스위스를 이제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요거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되고 그 다음에 좀 그대로 이게 상황이 나빠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심층 분석국으로 갑니다. 이 심층 분석국으로 가면 이제 이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환율 조작하고 있는 나라다.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가 원래 가해집니다. 미국 정부의 개발 자금 지원을 못 받고요. 또 공공 입찰에서 배제가 되고 또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감시를 받게 되는데, 예. 요까지 이제 안 가도록 우리가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일단 뭐 제외가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뭐 다만,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예. 이 세 가지 기준이 뭐냐면, 일단 요게 뭐 기본적으로 보면 먼저 어떤 국제적인 그런 이제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 미국이 그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인데요. 일단 근본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대단히 심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특히 그 대미 흑자를 많이 기록하는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미국 내 그 자체적인 어떤 그 조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볼 때 이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남긴다, 이 말은 특정 국가가 자기 나라 통화를 의도적으로 약세로 만들어 가지고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환율은 이제 두 나라 간의 이제 교환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작동을 한다면 미국이 볼 때 이제 특정 국가가 계속해서 흑자를 남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흑자를 많이 남긴다 이러면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정 국가 통화가 이 강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 여건이 나빠져서 결국 수출이 줄어들고 균형을 이룬다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 실제 실력보다 통화 가치가 이제 약해져 있고, 예. 이거를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 나라가 이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요건을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달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대미 무역 흑자를 150억 달러 이상 남기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미국에 과도하게 흑자를 많이 남기고 있느냐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정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총생산 즉 그 GDP 대비 3% 이상 흑자를 남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예. 세계에 대해서도 이 정도 많은 흑자를 남기고 있느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되느냐. 이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미국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미국이 볼 때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가 3%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예. 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달러 그 순매수 규모도 GDP 대비 2% 이상 되지 않는다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봤다라는 건데,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조금 이제 찝찝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특혜를 줘서 빠진 게 아니라, 한국이 보니까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과거만큼 많이 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달러 이제 순매수 규모, 이제 이것도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외환 시장에 가서 이제 달러를 사들이게 되면, 네. 우리나라 외화 통화가 계속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약세가 되는 이런 그 부분이 있는데, 예. 우리는 지금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지금 달러를 시장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원화 약세가 지금 계속 약해지고 있죠. 지금 네. 1달러 지금 1,300원, 뭐 1,350원, 원화 약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의도적으로 원화를 강세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지금 퍼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은 이 나라가 원화 약세가 아니라 지금 원화 강세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고 지금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우리 지금 그 외환 보유액이 너무 빨리 지금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 원화 약세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 지금 이런 뜻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상수지 흑자도 줄어들고, 그리고 경제가 좋지 못해서 원화 약세도 빠르니까, 그래서 일단 미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모니터링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네. 미국이 볼 때 한국 경제 체질이 좋지 못하다라고 또 봤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좋으면서도 뭔가 지금 그것이 좀 찝찝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만, 베트남이 이제 관찰 대상국에 신규 지정이 됐는데, 지금 베트남의 경우는 이제 대미 흑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런 나라니까 미국이 견제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참 기뻐하면서도 또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 경제 침체 국면을 뭐 반영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걸로도 보이는데, 근데 또 이게 환율 관찰 대상국에 우리가 늘 지정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정도로 미국은 우리를 계속 지정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면은 우리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뭐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볼 때 이제 저 나라는 환율 조작은 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인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외 신인도가 좀 높아질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 예. 또 이제 미국과의 어떤 마찰이 있을 때 좀 무역 리스크가 감소되는 효과도 생긴다. 즉 그 무역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어서 이제 교역 리스크가 이제 낮아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튼 우리 경제가 체질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긍정적일 텐데, 예.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마냥 좋아할 수만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평가를 이제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시중은행들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이 대출액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어제 그 한국은행이 그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0월 말 기준 외국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니까 전달보다 6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출액은 계속 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서 늘었나 봤더니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고,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게 보면 이번에는 지금 일반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그 기타 대출에서 1조 원이 전달되기 늘었는데요. 이 신용대출하고 마통에서 이 증가세가 보인 게 2021년 11월 이후에 2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담대뿐만 아니라 이제 신용대출까지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어저께 이제 소동이 좀 벌어졌었고요. 정부가 이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하는 일까지 어제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관된 기조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출하라고 막 이렇게 장려를 한 거랑 다름이 없었잖아요. 그 특례담보대출 뭐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집을 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규제를 풀어주면서.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계속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난 상황, 이유가 뭔가를 보면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부동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부양을 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넘게 이제 공급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너무 빠르게 식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이제 PF 보증을 했던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많이 생기면 어려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주택들이 많이 이제 담보가 잡혔기 때문에 예.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빌려서 집산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경기를 좀 부동산 경기를 조금 부양하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공급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가계대출을 증가를 시키는 이런 상황이 하나 벌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지금 올 초부터 계속 지금 금리를 꽉 지금 틀어막고 있는데 예. 또 계속 이제 아직 뭐 고금리 상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서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예. 계속 높은 상태에서 더 이상 안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돈을 또 빌리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고금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가계대출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다 보면 이 결국은 이 굉장히 큰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이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면서 그거는 조금 위축이 된 거죠, 대출은. 그렇죠. 근데 기타 대출이라고 하는 이 마통 쓰는 거 이거는 왜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하는 얘기는 추석 연휴 때 소비하기 위해 했던 자금들 그리고 또 공모주 청약에 필요한 자금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늘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이 신용대출이라든가 마통이 늘어났을 때 보면 일정 부분 경기가 나빴을 때 또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라든가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그때 급하게. 이제 신용대출이든 그렇죠 마통이라든가 쓸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이제 마통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경기가 나빠서 증가하는 이런 부분 제가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부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만약에 경기가 나빠서 이렇게 마통이라든가 빚이 내면 결국은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처럼 금리가 낮을 때가 아니라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네. 돈을 빌려놓고 못 갚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시차를 두고 문제가 오기 때문에 지금 긴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잖아요.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금리를 올려서 지금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계대출이 늘어나요. 근데 금리는 높아요. 경기는 안 좋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가계대출이 많이 나가 있고 이 가계대출을 많이 한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경기 긴축이 더 빨라져서 못 올린다라는 건데 근데 금리를 안 올렸는데도 지금 또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뭐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LTV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 비율 같은 거 낮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어떤 계기가 되어서 경제가 이제 일시적으로 나빠졌을 경우에 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이런 부분 이거는 뭐 누구라도 지금 다 동의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중은행이 좀 잘못하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출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시중은행과 지금 그 금융당국 간에 약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시중은행들이 과도하게 좀 대출 경쟁을 벌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중은행들은 그게 아니라 정부의 여러 가지 특례 제도라든가 이런 대출 규제 완화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정부는 당분간 이 대출을 좀 죄라. 돈 빌려가는 사람들의 신용도 좀 더 따져보고 좀 까다롭게 해라 이런 주문을 현재 지금 은행 쪽에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계속 상저하고 반복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희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 실제 경제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계부채 증가하는 거는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숫자로 딱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정부는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태도입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가계부채 증가율만 따지면 다른 정부, 그러니까 뭐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는 증가율 자체는 지금 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낮았을 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거랑 그리고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거랑 분명히 이제 리스크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시중 경기가 잘 안 살아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계대출 또 동시에 같이 늘어나는 금리 부담 이것들 결국 좀 소비를 결국은 짓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경고하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뭐 계속 나오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한은에서도 가계대출을 경고하는 오늘은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왔네요. 예. 지금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에 상당액이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가 있고 그중에 또 전세자금 대출이 많은데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적용받지가 않고 또 만기 때도 이제 일시 상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요게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또 보고서를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계부채가 이런 주택에 걸려 있는 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택 경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전세랑도 연관이 돼 있다. 이제 이런 경고인데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곳곳에서 지금 숨어 있는 그 암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도 지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KDI가 발표를 했는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또 0.1%포인트 떨어뜨렸는데요. 지금 주요 IB들은 이미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0까지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KDI라든가 정부는 아직 2.2, 2.3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오른다라는 지금 전망은 없고 계속해서 지금 하향으로 지금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 우리 경제 아주 좋다라고 지금 말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계속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경기도 안 좋고 금리가 높은 상황이면 가계부채 이거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거죠.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정부는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충당금도 충분히 쌓아놨다라는 얘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겁니다. 좀 걱정되네요. 뭔가 이렇게 안심이 잘 안 돼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상황에서 좀 위태로운 느낌은 좀 있겠지만 정부가 좀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읽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충청권과 전라남북도 경남, 경북 남부 제주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고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는 0도 안팎까지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온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 1도가 예상되지만 모레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침 기온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해상에서도 먼바다를 중심으로 파도가 최고 4,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10.7도, 습도 80%, 강수량 5.1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파업조장법이다, 노동약자보호법이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힘겨루기만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노동을 둘러싼 갈등과는 또 다른 차원의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과 인간의 경쟁입니다. 이틀 전 저녁 무렵 경남 고성군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선별장, 설비 점검을 하는 40대 노동자가 로봇 팔에 끼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숨진 노동자는 로봇 팔 끝에 달린 집게 부분과 파프리카 선별 벨트 사이에 끼어 가슴 부위가 눌려 있었다고 합니다. 몸체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이 로봇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파프리카 상자가 다가오면 집게팔로 상자를 집어 화물용 운반대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고 당일 수리한 로봇을 최종 점검하고 있던 노동자를 상자로 착각해 집게로 얼굴과 상처 부위를 누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거들라고 도입한 로봇이 노동자를 숨지게 하는 황당한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 궁금해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 비슷한 안전사고가 거의 매달 발생하고 있고, 옮기던 물건과 사람을 구별하지 못해 로봇이 작업자를 짓누르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사고 유형도 거의 같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노동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은 1,000대, 일본과 독일보다도 2.5배가량 많은 상황입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의 로봇 밀도가 높은 걸까? 이 역시 노조의 파업 때문이다. 노동자의 힘이 너무 약해서다. 정반대로 의견이 엇갈릴 테지만 노동자 10명당 로봇 한 대를 배치할 정도로 산업 현장에 로봇 활용도가 높다면 최소한 로봇이 사람 잡는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닐는지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내려놓았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오늘의 발견 이어서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지금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청취자 동세주님, 새벽마다 택배 분리를 하는 저로서 무거운 소식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매일 마주하다 보니 이런 사고 소식을 들을 때면 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게 현실이네요.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 계실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0752님, 휴게소에서 커피를 만들어주는 로봇을 보고 어쩐지 인간 같은 로봇에게 따뜻함을 느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는 부분은 아직 로봇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겠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로봇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자 10명당 한 대 로봇이 있다고 할 정도가 되니까 뭐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그냥 늘 함께 노동자들하고 일하는 게 로봇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로봇 기술의 한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뭐 상자 말씀도 나왔지만 그냥 그 안에 로봇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경계 안에 뭐가 물체가 들어오면 그냥 상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작업 그 어떤 과정상 안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로봇 이 팔 집게 부분에 사람이 이렇게 확 그 크기가 엄청 크잖아요. 짓눌려서 사망하는 이런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소한 이런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도 좀 신경 쓰고 정부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노동자의 안전 주의 의무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좀 더 로봇과 지혜롭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취자 문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서울 지하철 총파업으로 네. 오늘 출퇴근길이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네. 출퇴근길 대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어제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업을 들어간 시각이 오전 9시부터이기 때문에 네. 출근 시간대는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노조가 어젯밤에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파업을 지금 진행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네. 출근 시간대는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에서 그 대체인력을 투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후 5시 기준으로 지하철 운행률이 평소에 비교했을 때 75.4%이니까 사실 혼잡도가 좀 높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파업 소식이 미리 전해졌기 때문에 퇴근 시간을 좀 앞당기신 분들도 있었는데 1시간 앞당겨서 퇴근을 했습니다만 뭐 40분까지 기다렸는데 40분 정도 기다렸는데 차가 안 온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있었고 오늘 낮에 저는 2호선을 타고 움직였는데 네. 평소보다 간격이 좀 넓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 간격도 간격인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배차 간격 때문에 중간중간에 역마다 조금 정차해서 기다리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투입된 인력이 적은 걸 아니까 이러다가 또 한참 뭐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살짝 있었는데 제가 한 40분 정도 탔는데 네. 한 4, 5분 정도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비하면. 근데 이제 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뭐 승강장, 사당 방면 2호선 열차 같은 경우 원래 승객이 많은 역이잖아요. 예.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하다가 수십 초 동안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 오늘 안내방송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하철이 불편하니까 대체교통 수단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방송이 있어서인지 버스 타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버스 정류장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평소보다 사실 줄도 좀 길고요. 막히는 듯한 느낌도 받았었는데요. 이게 인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휩쓸리는 동료 직원들이 있기도 했는데 내일은 뭐 이제 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주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불편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고 파업 이틀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만약에 노사 협상 제대로 진행되지 안 되면 네, 파업에 들어가겠다 그냥 또. 그렇죠.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마련한 일종의 이제 경영 합리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제 구조조정 방안이 들어가 있는 인력을 거잖아요. 줄이는 거죠. 예. 한 2,000명 넘게 지금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노조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서울시는 노조역이 오늘 밝힌 거 보니까 우린 들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지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일은 일단 뭐 오늘 같은 정도 패턴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죠.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예상으로 네. 지금 출근 시간대는 정산 운행률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노조 측에서 예고한 게 내일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퇴근 시간엔 정상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오늘처럼 퇴근길에 불편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이네요. 다만 낮에는 아무래도 운행률이 80% 아래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업무 외주화 방침을 철회해라. 그리고 올해 정년퇴직 인원만큼을 채용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네. 사측에서는 누적 적자를 이유로 해서 2,000명가량 단계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우선 다음 주 16일이 수능이잖아요. 네네. 네, 그때까지는 특별수송을 마친 뒤에도 네.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고 사실 오늘 파업은요. 민노총 소속의 노조만 참여를 했어요. 예.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는 파업 직전에 이 파업에 들어가는 걸 전격 철회를 한 상황이고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도 이번에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네. 이 세 노조 중에서 한 노조만 파업에 동참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들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구조조정은 새 노조한테 다 해당될 수 있는 그렇죠. 일이니까 예. 좀 대화로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네요. 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전총조와 대질신문을 했죠. 예, 그 대질신문이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측에서 전청조 측 입장은 남현희 씨가 자신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현희 씨 난 몰랐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팽팽한 상황인데요. 대질조사 그 동시에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한테 뭘 봐라고 얘기했다. 이게 이제 뉴스 기사가 많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신경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청조 씨도 남현희 씨를 쏴봤다. 이런 게 이제 전청조 씨의 주작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양측의 감정이 굉장히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는 두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도록 순서를 정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현희 씨를 고소했던 학부모도 출석을 해서 네. 3자 내면이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양측의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범죄에 관련돼서 남현희 씨가 연관됐다나 공범으로 지목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네. 이 한 건만 지금 남현희 씨가 공범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 피해자가 20명가량 되고 피해 금액이 26억 원가량 되는데 네. 남현희 씨를 고소한 사람이 그 펜싱 아카데미의 수강생의 부모, 네. 그러니까 의사 부모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피해 금액이 한 11억 조금 더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유일하게 지금 남현희 씨를 고소한 거잖아요. 네. 양쪽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현희 씨 측은 전혀 몰랐다. 공범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전청조 씨는 올 3월부터 범행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조사 이후에도 양쪽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남현희 씨 측 변호인이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예. 남현희 씨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미 제출한다. 이유는 감출 것이 있으면 이게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청조 씨가 내일 구치소에 넘겨지게 되면 추가로 대질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청조 씨 측의 변호인 측은 기자들에게
전청조 씨가 자신의 이력을 피해자들에게 속이는 것을 남현희 씨도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는 전청조 씨가 조사 당시에 태블릿을 15분 정도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 제기를 남현희 씨 쪽에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외부랑 연락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범죄 수익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는데 양측의 얘기가 엇갈리고 있으니까 경찰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전청조 씨는 내일 오전에 구속 송치가 되는 상황이고 남현희 씨에 대한 공모 의혹도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번 사안하고 뭐 그냥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결혼을 미끼로 사기를 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최근에 뭐 결혼 중매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데이팅 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이 이야기는 울산에서 결혼 중매 앱을 통해서 만난 남성 7명에게 30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네. 이 여성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중매 앱을 통해서 남성들을 만나면서 그 남성들한테 나는 갤러리의 관장이고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7명의 남성을 속여서 네. 30여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이려고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본인이 친정엄마도 됐다가 친구도 됐다가 변호사 역할 대행을 고용해서 부유층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한 피해자와는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니고 경제력을 과시하고 심지어는 7년 이상 만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달라고 변제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3명에서 5명의 남성과 교제를 하면서 받은 그 돈으로 돌려막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네.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래요. 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가 있었는데 50대 남성인데요. 2년 넘게 만났다 그래요. 네. 수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도 그만두고 퇴직금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넘게 건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해외여행 경비도 부담하고 명품도 사주고 마음을 산 다음에 사업을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투자하라고 꼬드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 수법을 쓰면서 퇴사를 유도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부모가 갑자기 숨지면서 유산을 남겼다면서 가짜 변호사를 고용해서 상속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돈을 노린 사기라는 걸 이 피해자가 알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네. 추가 범죄나 피해자가 있는지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예전에도 이런 소식 비슷한 걸 제가 접한 기억이 있는데 네. 이런 일들이 뭐 많다 적다 뭐 자꾸 증가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자꾸 이렇게 들려오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네요. 네, 죄질이 좀 나쁘죠.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얘기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사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런 대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예, 판단은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합니다만 네. 그 배상의 규모로 봤을 때는 1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서야라는 마음이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네. 안전하다라는 광고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가 수천 명이 폐질환을 앓게 된 이 충격적인 참사가 불거진 게 벌써 12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이 오늘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김모 씨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겨울마다 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을 했는데 알 수 없는 간질성 폐질환 등을 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 폐질환이 살균제로 인한 그 질환일 가능성이 작다 그러면서 3등급 판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에 피해자를 4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유력한 거는 1, 2등급을 주고요. 이 김모 씨의 경우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옥 씨와 판매사인 한빛화학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배상을 받겠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네. 9년 동안 소송을 했고요. 대법원에서 제품 하자가 인정되고 아이에게도 안심 같은 표현으로 위험성을 숨겼다. 그래서
5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판매사의 책임 여부는 성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쓴 PHMG의 경우에는 작은 입자가 폐포에 깊숙이 들어간다는 점이 입증이 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왔고요. 이번에 배상 확정 판결 난 것도 PHMG 성분입니다. 반면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쓴 CMIT나 MIT 경우에는 폐질환과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다만 항소심에서도 이 성분도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제조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시다시피 피해 금액이 너무 아니 적다는 인과관계를 부분에. 인정을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5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시민단체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폐 손상이 3단계면 1, 2단계랑 차이가 크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 크기로 액수로 결정되는 게 민사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더 있잖아요. 300명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그 피해자가 이 정도 되는데 아마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등급의 피해 그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주로 소송을 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 소송에 영향을 아마 주게 될 텐데요. 예. 그런데 대법원 관계자 설명은 유사한 판결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2017년에 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으로 보상을 받았으면 치료비 등이 배상금에서 공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번 판결로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서 피해를 받고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수사도 더디고 네.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더디고 안 되고 결국 10년이 훌쩍 지나가지고 아무리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인정받는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피해자가 3, 4단계는 5천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공식적인 피해자가 7,800여 명인데 이미 1,800여 명이 사망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피해는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엄청나게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한 번 합의를 하면 기업에서 추가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지금 합의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다 뭐 지금 예, 끝나지도 결렬된 않은 상황이죠. 상황이고요. 예. 네,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라 이 좀 피해자들 지난합니다.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잠금 패턴. 네, 이거 단순하게 저도 단순하게 돼 있는데 저도 엄청 단순하거든요. 이 범죄 타깃이 되기 쉽다고요? 그렇죠. 패턴이 너무 단순하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 남성이 목욕탕 안에서 옷장을 열었는데 거기 지갑, 스마트폰 이렇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5, 60대 그러니까 5, 60대 손님들이 스마트폰 잠금 패턴이 단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개를 해본 다음에 금세 열리니까 지갑에 신분증까지 활용해서 카드사의 비밀번호로 초기화를 요청하고 신용대출을 받아가고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수법으로 이 남성이 9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목욕탕 6곳에서 7차례에 걸쳐서 4,500만 원을 챙겼는데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예요. 예, 이 중에서 3,9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이 단순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로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데 네. 비밀번호를 남들이 못 풀게 하는 것도 당연한데요. 공항에서 가방에 달린 자물쇠의 경우에도 1111 이렇게 비밀번호 해주시는 분들이 네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만 노려서 이제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을 훔쳐가는 사례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비밀번호가 1, 2, 3, 4, 5, 6, 7, 8, 90이던데 어머 세상에.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건 좀 짧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네. 이제 긴장감 높이는 이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입장 티켓 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온라인에 사전 예매를 한국 시리즈 같은 게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봤는데 혹시 온라인에 취소하면 취소표가 또 다시 온라인에 풀리거든요. 네. 그럼 온라인 예매가 안 되시는
그 좀 나이가 있으신 음. 디지털 소외 계층의 분들은 표를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만 100% 예매를 하니까 자녀분들도 이 티켓을 끊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저의 미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작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게 또 매크로를 이용해가지고 표를 싹쓸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프로그램을 한 4만 원에 판다 그래요. 못하시면 제가 해서 표 사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엄청 비싼 가격으로 나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저도 키오스크 가면 당황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새로운 키오스크 쓰면은 잘 못 써가지고 이렇게 버벅버벅 하는데 어르신들은 더 하실 수도 있는 것 전 같아요. 온라인 예매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좀 뭔가 대책을 조금씩 그래도 숨구멍 같이 좀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전화해 드리기 위해서 달고 오늘 왜 그래요? 긴장됐습니다. 예,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옷이 네. 곰돌이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곰돌이요? 털이 이렇게 보송보송한 옷을.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긴 했지만. 네, 그 곰돌이 귀여운 의미만 좀 받으면 좋겠는데 살이 좀 쪄 보이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털이 이렇게 붕성붕성한 옷이어서 네. 많은 분들이 입으시는 옷이지만 되게 따뜻해 보여가지고 그냥 제가 말씀드려봤어요.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져 갖고요. 네. 추위 많이 타시는 편이세요? 아니 또 이제 이 패션을 좀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 와이프가 주는 대로 입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은 예. 복장하고 약간 뭔가 맞는 느낌이 있어요. 동화 같은 얘기 맞아요. 해주신다고요? 예. 오늘 따뜻한 동화나라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네. 그 대본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의상이 딱 그렇게 어울려서 말씀하신 거였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따뜻한 이야기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이 작품이 어린 친구들과 함께 보는 그런 동화 이야기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장르 자체가 네. 그냥 뮤지컬이 아니라 어른이 뮤지컬입니다. 어른을 상대로 한 뮤지컬이에요? 예, 어른이 뮤지컬. 예. 그 제목은 어른이 뮤지컬 난쟁이들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이제 어른들이 보는 동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화인데 이제 단순한 동화는 또 아닙니다. 예.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네. 이제 우리가 난쟁이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네. 이건 키가 작은 사람을 좀 얕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사전상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렇게 작품을 표현할 땐 그런 제목을 쓰니까 네네. 오해가 청취자분들께서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제목은 뭐 저희가 불가피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어떤 작품입니까? 이게 제가 동화나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작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동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여럿이 한 번에 나오거든요. 네. 인어공주, 네. 신데렐라, 네. 백설공주 뭐 이런 캐릭터들이 한 번에 나오는 그런 공연입니다. 다 공주인데요? 네, 공주들도 나오고요. 네. 이제 제목이 난쟁이들이라고 방금 말씀 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지만 예. 공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백설공주에 나오는 7 난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들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제가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고 혹시 연말에 회사도 괜찮고 뭐 동창회도 괜찮고 네. 단체로 문화 회식, 문화 관람, 공연 관람 이런 거 좀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공연이 아마 딱 그런 성격이 잘 맞는 공연인 것 같으니까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지금 뭔가 안 맞는데요. 직장에서 회식하러 가는데 신데렐라 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씩 설득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연말에
공연 관람하는 모임 생각보다 많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공연을 좀 재밌게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이 그런 류의 작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 인어공주, 백설공주가 나오니까는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일단 쉽고. 예. 그렇죠. 그리고 알고 있죠. 이 캐릭터들이 아주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이야기로 약간 변형돼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재미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장르가 코미디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보시는데 같이 보러 가면 일단 좀 재미가 있고 좀 신이 나야지. 그렇죠. 예, 너무 행복하니까.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장르가 뮤지컬이니까 당연히 신나고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아마 선택해 보실 만한 작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야기 구조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무대에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이어서 드라마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너를 꾸준히 좀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공연 웬만하면은 실패 안 하거든요. 네. 믿고 한번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진행자님께서 약간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안윤수 대표님 제작하시는 맞는데요. 제가 제작하는 작품 맞는데요. 작품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건 제 어떤 사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믿고 네. 제가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사심이. 근데 그게 목적의 다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예. 작품 소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 동화나라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주들이 나오는 이런 그 동화 속 주인공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에서 말씀 조금 전에 드렸지만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난쟁이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주인공이어서 제목이 이제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요. 네.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화나라에서 무도회가 열려요. 예. 근데 이 무도회에서 이번 동화의 주인공을 뽑는다는 설정을 갖고 있고요. 이 주인공이 뽑히지 않으면 이 동화 속의 캐릭터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고 그러면은 동화나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화나라에서 펼쳐지는 무도회에서 주인공으로 뽑히는 게 네. 동화 속 캐릭터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면 그걸 관객이 뽑아요? 아니죠. 드라마 상에서 이제 이번 동화나라의 주인공을 뽑는 설정이고 관객들은 보고 웃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관객이 직접 뽑는다고요. 관객들한테 물론 이제 그 투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드라마 상으로 이제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제가 제작하는 공연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어떤 공연의 허점을 좀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네. 주인공으로 뽑혔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설정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주인공을 뽑아가는 과정이 이 공연의 드라마고요. 이제 그 드라마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공연이 시작되고 나면 네. 이 동화나라를 관객들한테 소개하는 마법사가 나와서 네. 이런 설정을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공연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가셔도 공연 보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거고요. 네. 이제 공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화나라에서 여러 동화 속 주인공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주나 또 왕자 이런 캐릭터들은 무도회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이 극 중에 나오는 주인공들인 난쟁이들은 네.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이 난쟁이들은 탄광마을이라는 곳에서 탄광 일을 하고 보수로 하얀 빵을 받아요. 예. 근데 이제 하얀 빵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네들의 삶에 그냥 적응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였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 찰리라는 난쟁이가 본인의 포부를 밝히게 돼요. 예. 찰리는 반드시 무도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참석하는 공주와 키스를 해서 왜 보통 그 동화 보면은 신데렐라는 왕자와 키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키스를 해서 이번 동화나라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목표가 이 주인공 난쟁이 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난쟁이는 무도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설정상. 예. 그래서 이 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어떤 책에서 그 방법을 찾아내게 돼요. 이 동화에 자주 나오는 마녀를 찾아가고 마녀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동화에 보면. 꼭 나오죠. 예. 마녀를 찾아가서 주문을 마녀가 외워주면 예. 난쟁이가 키가 커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갑자기 피노키오가 되는 거예요. 그건 피노키오는 코가 커지고요. 난쟁이니까 키가 커져야지 동화나라에 그 무도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을 택하고 싶은 건데 근데 동료 난쟁이들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동료 난쟁이들이 자기는 싫다. 그냥 난 여기서 탄광마을에서 일하면서 하얀 빵 보수를 받고 있는 삶이 행복하다. 이러면서 안 가겠다고 얘기해요. 거기 가면 위험하다고. 예. 근데 찰리가 그래서 혼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
늙은 할아버지 난쟁이가 함께 가겠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바로 늙은 할아버지 난쟁이가 백설공주와 함께 살았던 난쟁이 7명 중에 막내 난쟁이였던 거예요. 이 막내 난쟁이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백설공주는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데 네. 본인들은 기억 속에서 자꾸 사라지게 되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꿈을 갖고 백설공주를 한번 만나보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이 찰리와 그 늙은 난쟁이 빅이 함께 이제 그 무도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가를 줘야지 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이 공연이 갖고 있는 재미는 현실적인 것들을 이 동화 안에 집어넣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거든요. 제가 어른이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어린이들한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입장료를 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녀를 만나서 주문을 외워달라고 막 부탁을 하고 뭐 기도를 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마녀가 아우 난쟁이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걸어 이러면서 화가 나서 아우 하면서 승질을 내면서 돈을 써야지 마법이 이루어진다고 한마디를 딱 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이런 데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숨을 돌리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노래 한 곡 준비해 오셨죠? 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 찰리랑 빅이 생각하고 있는 포부, 이 공주만 만나게 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넘버가 있습니다. 뮤지컬 넘버 중에 공주만 만나면이라는 넘버가 있거든요. 요거 들어보시면, 가사 들어보시면 이들의 어떤 포부를 느끼실 수 있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생은 한 방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왜냐하면 공주만 만나서 동화나라 주인공 되면 자기 인생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넘버 한번 들어보시면, 노래는 또 굉장히 좋거든요.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전 무서워요. 그렇지, 무섭지 찰리. 아니요, 할아버지처럼 늙을까 봐요. 어릴 적부터 제 꿈은 단 하나,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어떻게 여길 벗어나 멋지게 살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앞에 마법처럼 나타난 이 책. 그 책. 이 책이 내게 말했죠. 뭐라고? 그런 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공주를 만나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공주만 잡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불쌍한 신데렐라 왕자를 만나 인생 폈듯이 공주와 결혼만 하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공주만 잡으면, 마법에 좀 울린다면 내 남은 날들은 특별할 거야. 알아. 내가 지금 여길 떠난다면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겠지만 희망도 꿈도 없이 나이만 먹기는 싫어. 멋진 걸 원한다면 해보는 거야. 모두가 알아도 아무나 할 순 없지. 남과 다른 걸 원한다면 용기를 내야 해. 빛나는 미래, 행복한 엔딩, 세계에서만 보던 모든 걸 다 가질 거야. 할아버지 왜 이래요? 찰리, 나도 데려가. 공주를 만나면 내 소원은 이루어져. 공주만 잡으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공주를 만나면, 공주만 잡으면 그토록 원하던 해피엔딩.
뮤지컬 난쟁이들 가운데 공주만 만나면이라는 제목의 남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 노래 들으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니 보통 왕자하고 공주가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왜 난쟁이가 공주를 만나요? 그러니까 무도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왕자와 공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난쟁이 찰리랑 빅은 아예 그런 자격도 없는데 노래 가사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용기를 내야지만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왕자처럼 되기 위해선 무도회에 가서 공주를 만나야 된다. 이게 이 드라마의 설정인 거죠. 근데 왜 그 사람이 저 같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네. 내 인생을 비슷하게 느끼는구나. 네, 내 인생을 이겨내려면 여기서 한 단계 도약하려면 난 뭔가 해야 돼.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고 뭐 이제 이런 그런 메시지가 공주를 딱 만나가지고 그렇죠. 인생 확 폈으면 좋겠.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20대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행자님의 인생도 어느 순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오늘 방송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마녀를 만나서 이 찰리와 빅이 키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도회가 열리는 성에 도착하게 되고 이 성 안에 들어갈 때도 역시 보석을 지불하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네. 근데 그렇게 성 안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공주들이 거기에 쫙 있는 거죠. 무도회를 하면서. 예. 근데 그 공주들도 역시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 동화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왕자를 만나서 키스를 해야 된다는 어떤 욕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공주가 신데렐라였던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이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신데렐라가 그렇게 해서 왕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상에 예. 근데 그 왕자가 알고 봤더니 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왕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자 그 신데렐라가 결국은 이 유리 구두에 차압딱지를 붙이고 네? 차압딱지를 붙여요? 네, 이런 설정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를 만나가지고 네, 왕자긴 왕자인데 빈털터리를 만났던 거죠. 네, 이런 설정 같은 게 이제 공연 중에 등장하니까 그럴 때마다 관객들이 웃음이 터지고 재미를 느끼는 거죠. 신데렐라도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었구나 우리가 몰랐던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신데렐라 얘기하셨는데 백설공주는? 네. 줄거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신데렐라는 그런 이유로 이번 무도에서 왕자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 어떤 그 사정이 있는 거고요. 백설공주 사정도 또 공감이 또 갑니다. 어떤 얘기냐면 백설공주는 그 우여곡절 끝에 난쟁이 빅, 그 늙은 난쟁이를 만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빅은 7번째 난쟁이 중에 막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나서 이제 백설공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쓰러졌을 때 지나가는 왕자가 키스를 해서 깨워서 또 왕자를 만나서 이 동화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났던 왕자랑 이제 부부가 돼서 부부관계를 치렀는데 그때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됐고 백설공주는 그제서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외모나 재력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또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있다. 그제서야 계속 일을 했었던 난쟁이들도 진짜 어떤 남자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을 백설공주가 하게 되는 그런 설정이 또 담겨져 있는 거죠. 방송이라서 제가 더 심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하죠. 네. 괜찮겠죠? 네네. 이해하셨겠죠? 그럼 다짐을 받아요 저한테. 아니, 시사야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야자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제가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든 공연을 또 설명해야 되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공감을 하는 또 그 관객분들이 또 계시고 인어공주 얘기도 또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어공주요. 인어공주는 동화 이야기 그대로 그 갖고 오는데 동화 이야기에서 꼬리를 잃고 다리를 얻습니다. 네. 왕자와 이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근데 다리를 얻으면서 결국 말을 잃게 되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저희 공연에 나오는 인어공주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갖고 있는 그런 설정을 갖고 있어요. 네. 예, 이렇게 인어공주, 백설공주, 신데렐라 뭐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설정을 갖고 있으니까 보시는 관객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얘기여서
재미를 확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공연에 상징적인 노래하고 캐릭터가 더 있다고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네. 이 공연의 내용은 이런 설정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공연을 굉장히 재미있게 해주는 설정 중에 하나가 이 왕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예, 이 그렇죠. 동화나라에 나오는 왕자들. 예. 왕자들이 그 보이는 모습이 금발에 단발을 한 왕자들이 예. 보이지 않는 말을 타고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예. 이 등장할 때부터 입으로 뜨그덕 뜨그덕 이러면서 등장을 해요. 이 소리부터 제스처 그리고 노래가 하나 있는데 끼리끼리라는 넘버거든요. 네. 이 넘버에서 골반을 튕기는 춤이 있어요. 이걸 한번 시작하게 되면 객석에서 한 번에 재밌어서 막 하하하 이렇게 터지는 웃음이 아니라 이쪽 저쪽에서 웃음을 참지 못해서 나오는 웃음 있잖아요. 막 이런 웃음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끼리끼리 하면서 이게 노래가 굉장히 신나게 나오거든요. 이거 보고 나면 공연의 드라마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 그 왕자들 3명은 기억이 나는 이런 공연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 코미디니까. 예. 예. 코미디인데 그냥 코미디 아니고요. B급 코미디고 그냥 뮤지컬 아니고 어른이 뮤지컬인 거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궁금증이 막 생기실 것 같은데요. 궁금하시면 보러 가셔야죠. 이게 지금 소극장 뮤지컬이죠? 네, 소극장. 좌석이 한 얼마나 돼요? 300석밖에 되지 않는 공연장에 7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공주 의상 있잖아요. 드레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은 신데렐라 이런 게다가 신데렐라는 또 이 좀 키가 큰 남성 배우가 연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의상을 계속 바꿔서 입고 막 나와요. 그래서 엄청 이 공연장이 좁다고 느낄 정도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와서 아마 그 아주 그 보여지는 것도 노래도 캐릭터도 충분하다 못해 약간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네. 끝으로 들을 곡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끼리끼리라는 넘버인데요. 이 지금 이렇게 그 음악으로만 들으셔서 상상이 잘 안 되시면 이 뮤직비디오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사실 공연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뮤직비디오인데 약간 B급 코미디 뮤지컬이라 한번 음악 들으시면은 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아니, 요즘에 웃을 일 별로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공연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바탕 웃고 나오면은 참 속이 후련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보장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자신감을 갖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저 막방 아닌가요?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안윤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난쟁이들 가운데 끼리끼리라는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